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강의는 니트, 다시 말해 법학 적성 시험 중에서 법률 문제만 모아서 강의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는 이 법학 적성 시험이 무엇인가, 또 그 중에 한 과목인 추리 논증, 또 그 중에서도 법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저와 함께 유형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두 번째 목표는 오늘 보게 되는 지문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지문형에 있어서 핵심 문장을 파악하는 법, 또 그에 집중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목표는 우리가 선택지를 줄여서 이제 선지라고도 하는데요. 그 선지, 보기, 그 파악에 있어서 주체 변경, 또 왜곡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를 제작하고 구성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잘 주의해서 풀어야지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을 간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인데요. 자, 여기 제가 써놓은 부분은 이 시행 연도입니다. 올해 시험이 2020 학년도이고요. 이것은 작년에 시행된 1번 문제로 시행된 2019학년도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4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저는 지문, 본문 또는 글이라고 얘기할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활동을 행한다. 그중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때로는 다수 국민의 안전,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헌법으로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법률에 근거해서 그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률에 의거해서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하냐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안전이라고 나오는 것은 보통 헌법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이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안전이라고 지금 쓰고 있고요. 자, 질서 유지, 그다음 공공복리 이 세 가지의 어떤 의할 때에는 우리의 이 기본권, 즉 권리라는 것은 기본권인데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지문을 읽을 때 미리부터 헌법에 의거하는 법률 유보 원칙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 이 글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좀 덜해지겠지요. 자, 마주 보시면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정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여하한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선행 조건을 갖춰야 한다. 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볼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즉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즉이라는 단어, 저는 이것을 기호라고도 말하고 기표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글을 볼 때 상당히 많은 문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는 것은 독해겠죠. 근데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훑은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즉이 있네? 이렇게 읽는 방법이 바로 핵심 문장을 빠르게 파악하고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찾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는 것이냐? 바로 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핵심 문장이겠구나 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실전에서 중요하고도 유용한 기법일 수 있습니다. 즉 행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당사자 본인에게는 사전에 그 행정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이 문장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당사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유와 내용 근거를 알려야 한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행 조건인데요. 제가 즉이라는 문장을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즉 선행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선택지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문단까지 살펴보면 이것이 이 문단인데 행정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행정은 한 개인에게 권리를 갖게 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고 자, 이 부분인데요.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이고 지금까지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행정 행위가 한 개인에게 권리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을 이익을 준다라고 해서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행정행위를 간단하게 처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익적 처분, 이익을 주는 처분,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라는 뜻이고요. 한 개인을 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한한다,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침익적 처분,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용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 3번 정도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적, 침익적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개인을 대상으로 권리를 갖게 한 동시에 일정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행정은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하기도 한다. 자, 이것이 두 주체가 이제 충돌하거나 경합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법학적성시험 출연증에 있어서 법률 문제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법률 문제에 있어서 예컨대, 예를 들어, 가령 이런 표현 나오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컨대 신발회사가 공장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 행정청이 허가하는 경우, 그럼 신발회사는 좋죠. 공장을 설치해서 신발을 제조해서 이윤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회사 측 공장에 설치되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대립할 수가 있겠죠. 신발을 만들면 화학약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건강권, 환경권이 침해된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경우 회사는 공장 설치 허가를 통해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실현하게 되니까 뭐예요? 권리를 갖게 하거나 즉 수익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고, 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권, 건강권 등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이걸 함으로써 우리는 침익적인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서로 충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 갖춰야 할 선행조건은 엄격하게 요구된다. 자, 선행조건은 1문단에서 살펴봤던 세 부분이었죠. 자, 그것을 상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1, 2문단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를 살펴보면, 자, 이 복이라고도 하고 기역, 니은, 디귿을 선택지, 줄여서 선지라고 합니다. 제가 선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은 각각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옳거나 옳지 않을 것이겠죠. 적절하거나 옳을 때 우리는 옳은 선지라고 해서 정선지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적절하지 않거나 옳지 않을 때에는,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오선지, 우리가 오답 얘기할 때 오선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서의 오선지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선지, 오선지라고 나왔을 때,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자, 추로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옳은 것만을 골라야 돼요. 그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옳은 것만을 골랐을 때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옳지 않은 선지인 오선지를 고르는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1, 2, 3, 4, 5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대리운전기사를 떠올리셔야 돼요. 대리운전기사 정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런 사안을 빨리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행정청이 정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요. 행정청은 사전에 사전이라는 선행조건이 있었다. 정과, 그렇죠, 당사자 본인에게. 하지만 그 가족에서 X표를 쳐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 본인에게만 알리면 충분하지 가족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풀이 기법으로는 주체의 왜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학습 목표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본인에게만 알려주면 되는데 왜 그 가족에게까지 알려줘야 되지? 아니구나. 운전면허 취소의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한다는 선행 조건은 충족했지만 당사자 본인에게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당사자 본인에게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따지면 뭐 가족뿐 아니라 뭐 더 확장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파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디귿이 오선지, 즉 X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선택지의 구성상 1, 2, 3, 4를 보면 기역이 3개, 니은이 3개, 디귿이 3개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즉 오선지를 소거하고 나면 몇 번만 남습니까? 자, 3, 4, 5번이 소거가 됨으로써
1번과 2번이 남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더 봐도, 즉 세 가지를 다 안 보고 두 가지 선지만 봐도 괜찮다는 것이죠. 자, 답은 1번, 2번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을 법인에게 원자로 시설 부지에 사전 승인할 때 환경권, 건강권의 침해를 직접 받게 되는 인근 주민 병. 행정청은 원자로 시설 부지의 사전 승인에 앞서서 그 사전 승인의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선 병만 나와 있죠. 뭐 디귿처럼 병과 그 가족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일단 네, 병을 얘기했습니다. 자, 물론 인근 주민 병이니까 뭐 같이 살고 있다면 병 말고 다른 사람들도 되겠지요. 그런데 병이라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선행 조건을 갖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자, 을 법인에게는 사전 승인에 앞서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글을 봤을 때, 자, 행정을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당사자 본인이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침입적 처분에 어떤 해당하는, 그걸 당하는 그 본인이니까, 자, 주민병은 알려야 되는 것이고 선행 조건에 따라 알려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자, 이 사전 승인했을 때 을 법인은 수익적 처분의 대상이죠. 수익적 처분의 대상에게는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니은이 맞네? 라고 해서 정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기억도 마저 보겠습니다. 주유소 운영자 갑에게 주유소와 접하는 도로의 일부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자, 이런 어려운 말이 나왔을 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구나 알고 있죠. 하나는 수익적이고 하나는 침익적인 것이죠. 자, 점용 허가 처분. 자, 이런 도로의 일부를 점용해도 된다 허락해 주는 게 허가 처분이니까 이것은 수익적 처분이겠구나. 자, 점용료 납부 명령이 예정됐다. 돈을 내라는 거죠. 점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재산권에 대한 침익적 처분이죠. 자, 그렇다면 행정청은 사전에 갑에게 점용 허가 처분 및 점용료 납부 명령 각각의 이유와 내용 및 근거 알려야 한다. 하나는 수익 처분이고 하나는 침익 처분인데 둘 다 마치 침익적 처분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점용 허가 처분은 수익적 처분이니까 이것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점용료 납부 명령만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처음 해봤던 디귿도 정과 그 가족에게서 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둘 다를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기업 같은 경우도 점용허가 처분과 점용료 납부 명령이라는 두 개가 다 예정된 경우니까 둘 다 할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를 미리 예측하면서 이 문제를 푸시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이죠. 자, 디귿을 해결했습니다. 기억과 니은 중에 만약에 기억이 어렵다 하면, 기억은 잘 모르겠지만 니은이 확실히 옳다는 판단을 하셨다면 그쯤에서 이미 정답은 2번으로 결정이 나고 그 다음 문제, 즉 2번 문제로 향하시면 되는 게 실전적 요령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문제 A국 법원의 입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이 글에 A국 법원이 등장하겠구나를 빨리 간파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1940년대 말 이후부터 A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청산 작업을 진행하였다. 어떤 나라인지 예상이 되시겠죠? 근데 이렇게 딱 나라를 지정하지 않고요. A국, 갑국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이때 나치 체제에 협력하였던 나치주의자들은 형사상 책임을 졌을 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도 해고되었다. 더 나아가 당시에는 회사의 사용자가 나치 체제에 동조한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도 해고한 일이 자주 있었고, 이러한 해고의 유효 여부의 다툼에서 등장하죠. A국 법원은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자, 1문단만 지금 간단히 봤는데요. 이 글은 사실은 글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자른 것 뿐입니다. 전체가 다 1문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분을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끄는 이유가 여기서 논리전개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A국 법원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서 A국법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A국법원을 처음부터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굳이 읽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뭐가 있냐면 바로 혐의. 자, 혐의라는 것에 왜 이렇게 인용부호를 주었을까요? 인용부호 없어도 글이 이상한 글이 아니죠. 하지만 그 인용부호를 준 것은 출제자의 강조라는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풀이할 때, 글을 읽을 때 인용부호를 정확하게 잘 찝어낼 수 있어야 되고 빨리 찾아야 돼요. 사실상 이 글을 빠르게 한 1초 만에 훑어도 이 혐의에 인용부호가 있다는 것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혐의라는 키워드. 이 혐의만으로도 해고할 수 있겠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왜 혐의만으로 해고가 가능했을까요? 자, 마저 보시면 그런데 당시 A국 Y사라고 하는 회사의 기능공이었던 갑은 1951년 3월 나치 체제에 동조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아, 혐의가 여기 나오는구나. 혐의로 A국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Y사의 사용자 을은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자의 관계죠. 갑에게 해고 통고를 했다. 갑이 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였지만 또 나옵니다. A국 법원. A국 법원은 1951년 12월 을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고 판시했다. 왜요? 혐의만으로 왜 해고를 했을 때 정당하다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 후 1954년 갑은 이 나치 체제에 동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은 1955년 법원을 상대로 자신의 해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해고 무효를 구했는데요. 법원은 당시 해고가 무효는 아니라고 했다. 충격적이죠. 아니, 혐의만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 첫 번째 키워드 혐의, 두 번째 키워드 신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로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겠죠. 혐의가 있으니까 이미 그때 신뢰가 깨진 거예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간적 신뢰를 잃게 되면 근로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이 그 이유이다. 뭐 수긍이 안 가는 바는 아니겠죠. 근데 갑은 억울하죠. 그 다음에 A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나와요. 하지만 갑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이한 청구권을 갑에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것을 상쇄시킨 겁니다. 즉, 또 나왔죠. 이렇게 문장마다 즉이 등장하는구나. 자, 갑에게 Y사 사용자 을로 하여금 자신을 신규로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죠. 그 중에는 청구권, 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청구권 어떤 권리죠?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을에 대해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을에게는 그 부분에 대한 자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면 을은 이행해야 합니다. 을에게 자유권이 있으면 그것은 갑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구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해고당했던 이 갑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을은 무조건 다시 고용해야 돼요. 그것이 청구권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그런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갑에게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현명한 A국 법원의 판단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 행사할 경우 을은 갑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판결했다. 이 문장이 없어도 그런 의미인데 청구권이 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친절하게 청구권에 대한 어떤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글을 제가 천천히 꼼꼼하게 읽었지만 실전에서는 이러할 여유는 없을 겁니다. 자, 첫 부분에 혐의. 자, 그 다음에 해고라는 부분. 근데 혐의가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었는데 어쨌건 해고는 당했고 그런 갑에 대한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청구권을 인정했다. 혐의와 신뢰 그리고 해고에 있어서의 다시 제공할 수 있는 청구권 이렇게 이 글을 이해하시면 글을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갑의 해고 결정은 무죄 판결에 의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자, 이 소급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용어는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소급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소급이라는 것은 자, 이 글에 나와 있는 이 연도가 있어요. 처음에 갑이 그 1951년 3월 나치 체제에 동조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국 법원이 언제 판시했냐면 1951년 12월 판시했어요. 이것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1951년 12월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54년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55년에 다시 해고무효를 구한 거예요. 그렇게 연도가 자 51년 3월, 51년 12월 이때가 이제 판결이 있었고 밝혀진 건 54년 다시 소송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는 55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 결정은 무죄 판결이라는 것은 바로 이 1955년에 해고 무효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 해고가 무효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이 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소급적으로 소멸하느냐? 아니요. 해고 결정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해고 결정은 유효하고 하지만 다시 재고용할 수 있게 하는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해소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해고 결정이 과거로 돌아가서 즉 이때 이 1951년 12월에 했던 그 부분이 잘못된 판결이야. 이것이 과거로 돌아가서 하게 되는 소급적 소멸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갑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 기준 시점은 해고 통고시다. 네, 그 정답 2번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이 해고 통고시라는 말과 정당성이라는 말 생각해야 되는데 자, 해고를 통고했을 때는 혐의만 있었어요. 혐의만 있었음에도 왜 정당할까요? 바로 신뢰 때문이죠. 혐의만으로도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해고의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뢰다. 근데 안타깝지만 혐의만으로도 신뢰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갑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해고 통고시가 맞다는 것이죠. 이미 그때 신뢰를 잃어버린 바 돼 있다. 그래서 2번이 맞게 된다는 다소 어려운 선택지이긴 했었습니다. 자, 3번.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원인이 없는 경우라도 갑의 해고는 적법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그런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출제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도, 뭐뭐 해도, 뭐뭐 할지라도. 자, 이 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면으로 바꿔보면 돼요. 제가 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원인이 없는 경우라면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갑의 해고는 적법할까요? 아닙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나 원인이 없는 경우라면 해고는 부적법해요. 적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당한 사유나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그러나 만약 정당한 사유나 원인이 없는 경우라면 갑의 해고는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장을 좀 변형해 봤더니 왜 3번이 옳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선택지 하나하나를 판단할 때 도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추론을 해야 되냐면 있는 그대로 읽으셔도 되지만 도를 면으로 바꿔보세요. 없는 경우라면 그 다음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글에 의하면 갑의 해고는 적법하지 않을 것 같아. 3번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기법을 제가 몇 번 더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4번. 해고와 달리 갑의 신규 고용 여부를 정당화하는 사회에서는 신뢰관계가 고려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죠. 자, 해고는 해고고 또 신규 고용도 신규 고용인데 자, 신규 고용 여부를 정당화하는 사회에서도 신뢰관계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옳지 않습니다. 고려라는 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고려가 자주 나와요. 근데 고려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치부합으로 보지 마시고요. 자, 고려라는 것은 넓게 보세요. 넓게. 전제의 느낌으로. 그래서 신규 고용 여부를 정당화하는 사회에서도
신뢰관계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딱 부합으로 보지 마시고 당연히 고려되지 않겠나. 왜요? 해고도 신뢰를 고려했다면 신규 고용도 당연히 신뢰를 고려하는 거예요. 네, 이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로서라고 했죠.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해고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고용 여부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당연히 고려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고려라는 단어를 넓게 보시면 좀 더 정답으로 가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5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갑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것도 도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자, 그런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근로관계 지속을 위한 신뢰가 깨진다고 봤기 때문에, 자, 1번 갑의 해고 결정이 무죄 판결에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2번 정당했다라는 것이죠. 글이 다소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1, 2, 3, 4, 5나 기억, 니은, 디귿에 이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선택지 간섭이라고 합니다. 선지간 간섭. 이 선지간 간섭이 문제풀이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기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갑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근로관계 지속을 위한 신뢰관계가 깨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 기준 시점은 해고 통고시였고 갑의 해고 결정은 문제 판결에서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고의 정당한 사연의 원인이 있었으니까 해고가 정당한 것이었지, 적법한 것이었지,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적법하지 않는 것이구나. 또한 신규 고용 여부를 정당화하는 사회에서도 신뢰관계는 당연히 고려가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1, 2, 3, 4, 5를 한꺼번에 읽어봤는데 어떠십니까? 네,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선지간 간섭이라는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에서 추가한 것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글이 있고 글은 뭐 대략 3개 문단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각 문단이 의도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의 선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문제들의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리를 가진 자만이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해 줄 수 있다. 민법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쯤에서 간파할 수가 있어요. 뭔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어려운 말로 소유권이라고 하죠. 또는 물건이라고 하죠.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종인 동산에 대하여는, 자, 동산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동산은 무엇이고 부동산은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요. 자, 이 부자가 붙었을 때나 비자가 붙었을 때는, 그러니까 인격체, 비인격체. 그럼 인격체가 아닌 게 비인격체죠. 비인격체가 아닌 게 인격체예요. 이게 비라는 한글이 붙었을 때입니다. 부도 마찬가지죠. 그럼 부동산이 뭐예요라고 하면 동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은 민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건 다 동산인 거죠. 그렇겠죠? 부동산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고 토지 그 정착물이 아닌 거는 다 동산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이라고 할 때는 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갑, 자동차, 뭐 다 동산입니다. 자, 그런 동산에 대하여는 거래 시에 물건이 매도인의 것이라고 믿은 매수인이 유효한 거래에 의하여 넘겨받는 경우라면, 자, 무권리자, 즉 소유권이 없는 자로부터도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읽었을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항상 뭐를 주냐면 예시를 준다는 것이에요. 자, 예컨대 갑이 병의 자전거를 갑의 소유가 아니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을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면, 여기까지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 문제지의 여백에다가 삼면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근데 갑과 병이 먼저 어떤 관계죠? 자, 병의 자전거를, 자, 갑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을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저 보시면 그 자전거가 갑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을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겠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 을을 뭐라고 하냐면 자, 모르고 있는 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법에서 즉 민법에서는 선의라고 합니다. 선이란 착한 의도라는 의미겠지만 착한 의도라기보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악의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알고 있는 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의이고 선의인 거예요.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인데 자, 그걸 몰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편하게 선의 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을은 즉 선의의 제3자인 을은 그 자전거가 갑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선의이기 때문에 즉시 을의 것이 된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이것을 바로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동산선의취득이에요. 민법에 나와 있는 물권법에 나와 있는 동산선의취득을 소재로 한 문제예요. 그러면 민법의 물권편 파트를 반드시 알아야 문제를 푸는 겁니까? 아니죠. 알면 더 좋은 것뿐이고요. 자, 모르셔도 일문단 읽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자, 인물의 관계를 간단히 그려봐서 아, 을은 선이구나. 그리고 갑이 병의 자전거를 갑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했으니까 병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병은 괄호를 치면 되고 갑과 을이 사고 파는 거예요. 갑과 을이 사고 팔았을 때 을은 선이고 갑은 무권리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병이 실제 소유자인데 이것이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도품, 도둑질을 해서 갑이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우의 수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죠. 그런데 거래 목적물인 동산 방금 전의 사례가 그냥 자신이 뭐 도품이 아닌 경우일 수 있어요. 정말 뭐 아예 잃어버렸을 수 있죠. 그러면 도품이 아니라 이거 왜 자전거가 버려져 있지? 내가 써야겠다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리해서 뭐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자물쇠로 잠가는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져가면 그건 도품이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자, 도품인 경우에는 도품의 성질 때문에 즉 훔친 물건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거래 시에 그 물건이 매도인의 것이라고 매수인이 믿고 유효한 거래에 의해 넘겨받았더라도 즉 을이 선이라고 하더라도라는 것이죠. 무권리자 즉 갑이죠. 소유권이 없는 자로부터 그 물건에 대한 권리, 자전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냐,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또 났죠. 즉 위의 예에서 자전거가 병으로부터 절취된 경우라면 거래 안전보다는 진정한 소유자로서의 병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갑이 을에게 병의 자전거를 매도하고 넘겨주었다 해도 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병의 것으로 남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이 글을 읽을 때 습관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즉 위의 예에서 자전거와 병으로부터 절취된 경우라면을 끊으세요. 거래 안전 X표 하시고 진정한 소유자로서의 병의 권리를 우선적 고려 밑줄이나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보다가 나왔을 때는 A보다 B는 AX를 하거나 B 쪽으로의 부등호 이렇게 표시하는 게 편하겠죠. 자, 뭐뭐 했다 해도 한 번 더 끊어야 돼요. 자, 뭐뭐 하면 뭐뭐 했다 해도 뭐뭐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문장 읽을 때 문장의 호흡이 상당히 길어요. 즉이라고 나와 있지만 화면상 4줄이나 되는데 한 번에 호흡으로 읽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요령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반면 돈은 물건이라는 측면과 가치, 자, B자가 나왔죠? 자, 부동산의 부나 물건과 비물건의 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물건이 아니란 얘기죠. 비물건. 자, 가치라는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다. 돈이 그렇죠. 돈은 물건으로 보면 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하지만 돈을 가치로 본다면 돈은 물건으로서의 성질이 부정되며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슨 얘기죠? 뭐뭐 하면, 뭐뭐 하면의 두 가지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두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돈을 물건으로 보는 입장, 돈을 가치로 보는 입장을 나눠서 푸세요. 이런 거죠. 자,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와 있죠. 자, 기역을 먼저 보시면 도품 아닌 시계인데요. 자, 그러면 도품 아닌 했어요. 도품에다가 X표를 쳐야겠죠. 도품인 시계? 빨리 읽다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좀 황당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 도품 아니라고 했는데 도품에 X표를 딱 쳐야 되는 거예요. 도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시계를 읽으면 돼요. 자, 시계를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넘겨주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을은 그 시계가 갑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자, 이것은 선의가 아니라 악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을이 다시 정에게 그 시계를 매도하고 넘겨주었는데 정은 을이 시계의 소유자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정이 선의가 되는 거죠. 정은 시계에 대하여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습니다. 계속 연결됐는데 자, 최종적으로 판단은 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데 정이 선이냐가 중요한데 정은 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권리자인 을로부터 선의 취득이 유효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니까 기억은 옳습니다. 자, 니은 돈을 물건으로 보는 경우, 디귿 돈을 가치로 보는 경우죠. 그럴 때 우리가 봤던 마지막 부분에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의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물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을에게 도품인 돈을 넘겨주었는데 을은 그 돈이 도품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갑의 것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을의 것이 되지 못하느냐를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돈을 물건으로 보는 경우를 읽어보면 자, 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갑이 을에게 도품인 돈을 넘겨주었는데 자, 몰랐다 하더라도 도품이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자, 이것이 그런데 도품인 경우에는 하고 예외를 주는 것이 두 번째 문단이었어요. 즉 예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품이니까 동산과 동일하게 봐야 되니까 자, 그 돈은 을의 것이 되지 못하겠죠. 니은도 옳은 선택지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지금 기역과 니은까지 봤는데 답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답이 나왔네? 지금 마저 봐야지. 이것은 실제 시험장에서 있을 수 없는 방법이겠죠. 기역과 니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자,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디귿을 마저 보겠지만 실전이라면 볼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디귿. 돈을 가치로 보는 경우. 가치로 보는 경우는 어떻다 그랬죠? 물건으로서의 성질이 부정된다고 했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이 글의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갑이 을에게 돈을 주었는데 을은 갑이 그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은 을의 소유가 된다. 맞게 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자, 하나는 물건, 하나는 가치, 즉 비물건이다. 근데 이것을 물건으로 보면 동산과 동일하게 보자 했을 때는 자, 1문단을 가지고 푸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치로서의 측면이라면 2문단, 즉 예외에 의거해서 푸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각 문단에 의도가 있어요. 즉 1문단은 원칙, 2문단은 예외가 되는 것이고 3문단은 원칙과 예외 중에서 무엇을 각각 적용해서 물건이란 측면으로 볼 때, 가치란 측면으로 볼 때 그 경우에 어떻게 푸는 것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아주 깔끔한 문제였고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이 문제를 소개해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글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대로 조직된 국가에서 사형은 정말 유용하고 정당한가? 이 첫 번째 문장만 봤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 글의 저자는 사형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구나.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을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했냐면 제대로 조직된 국가라고 말했어요. 그냥 국가가 아니고 제대로 조직된 국가예요. 제대로 조직된에다가 괄호 표시를 해야 됩니다. 중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국가라면 유용하고 정당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조직된 국가라면 사형은 그 국가에서는 유용하고 정당하지 않다라는 의문을 표현하는 걸로 이 첫 번째 문장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음표가 나와 있는 문장을 읽는 습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인간들은 무슨 권리로 그들의 이웃을 살해할 수 있는가? 사형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주권과 법의 토대를 이루는 권리가 그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법은 각자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일 뿐인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개인의 자유 가운데 희생시킬 최소한의 몫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자체가 포함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니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자신의 존재를 파괴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에 대하여 벌이는 전쟁행위이다. 그러니까 사형을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국가가 자유를 상실할 기로에 서거나 무정부 상태가 도래하여 무질서가 법을 대체할 때가 아니라면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런 때라면 국가가 위기를 맞이하고 무정부 상태가 되는 때라면 모르겠다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민의 죽음은 불필요하며 그러한 비상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사형이 필요하고 정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만 문제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결심이 선 인간이 사회를 침해하는 것을 사형이 막지 못한다는 것을 모든 시대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의심한 이들을 설득하는 데는 인간의 속성을 살펴보기만 해도 된다. 이런 문장은 크게 중요하게 안 느껴지니까 빨리 읽고 넘겨야 되는 거고요.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미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자, 강도에 X 하시고 지속성에 동그라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형벌의 강도라는 것은 형벌 중에서 가장 강한 형벌인 사형이 아니라 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의 감수성은 강력하지만 일시적인 충격보다는 미약하더라도 자, 보다가 나왔어요. 자, 뭐가 아니라 뭐보다 뭐 했을 때는 보다 앞에 있는 거를 지우셔야 됩니다. 즉 일시적인 충격, 일시적에다가 X를 하셔야 돼요. 사형이 곧 일시적인 충격이라는 말이죠. 자, 미약하더라도 반복된 인상에 훨씬 쉽고도 영속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범죄자가 처형되는 무섭지만 일시적인 장면, 사형이죠.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보시면 아니라, 보다, 아니라. 결국 계속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하는 짐승처럼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동해서 사회에 끼친 피해를 갚아나가는 우리로 말하면 징역인 건데요. 자, 인간의 모습을 오래도록 보는 것이 범죄를 가장 강력하게 억제한다. 베카리아 범죄형벌 나와 있습니다. 자, 글이 정리가 되셨겠습니까?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법에 따른 지배가 구현되고 있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제대로 조직된 국가에서 사형은 정말 유용하고 정당한가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법에 따른 지배가 구현되고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제대로 조직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우리가 이 문단에서 봤던 그런 국가가 자유를 상실할 기로에 서거나 무정부 상태가 도래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형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자, 베카리아는 글을 통해서 보고 있죠. 자, 니은 형벌의 주된 목적은 범죄자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데 있다라는 것은 글의 취지랑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니까 답은 1번과 3번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니은을 이제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봤을 때 형벌의 공개 집행에 반대한다. 자,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자, 일하는 짐승처럼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동해서 이것을 보는 것을 해야 되지 어떤 범죄가 처형되는 무섭지만 일시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벌이라는 단어랑 사형이라는 단어, 징역이라는 그 개념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즉 징역의 공개 집행에는 찬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징역도 형벌이죠. 그럼 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냐면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형벌이라는 그 범주, 다른 말로 하면 외연인데 자, 그 형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고 이 글에서 계속 말하는 사형과 형벌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일하는 짐승처럼 자유박탈당한 채 노동, 오래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 것이 바로 공개집행으로 볼 수가 있고 형벌 중 징역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답은 1번 기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디귿을 봤으면 어땠을까? 처음부터 디귿을 봤다면 형벌, 그래 형벌에는 사형도 있고 징역도 있는데 징역은 뭐 반대한다 볼 수 없잖아. 디귿 틀렸네. 이렇게 했을 때 자, 5번, 4번, 3번이 다 지워집니다. 디귿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기억, 니은 중에 하나만 봐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먼저 봐야 되는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지만 디귿을 보셨을 때요. 문장이 너무 짧죠. 간명하죠. 그러니까 디귿부터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를 푸는 법, 글을 읽는 법, 핵심 문장을 포착하고 X나 O를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5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룹 출연 가서 오르노만을 보겠습니다. 자, 계속 똑같은 그런 문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15학년도 3번 문제입니다. 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은 여러 종류의 규칙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그 기저에는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규칙인 승인규칙이 자리한다. 자, 이렇게 무엇이 법인가 승인규칙에 인용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승인규칙이 뭐냐? 사회적 규칙의 일종이다. 사회적 규칙은 뭐냐? 어떤 집단에서 구성원 대부분이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 존재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습관과 비슷하지만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에 대한 준수의 압력이 있고 그로부터 일탈은 잘못된 것으로 비판받으며 그래서 적어도 일부 구성원들이 그 행동을 집단 전체가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는 반성적 비판적 태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적 규칙의 속성을 간단히 표시할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구성원 대부분, 반복적. 이것은 습관과의 공통점이니까 여전히 사회적 규칙의 속성이고요. 하지만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점은 자, 준수압력, 비판받고 반성적 비판적 태도가 있다. 여기까지 표시하시면 그런 습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규칙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 다수는 그것을 행동의 기준이나 이유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여기는 내적 관점을 취한다. 자, 키워드입니다. 즉 승인규칙과 내적 관점이라는 것이 키워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인규칙은 법관들과 공직자들 및 시민들이 일정한 기준에 비추어서 법을 확인하는 관행 또는 실행으로 존재한다. 그럴 때 그들은 그 규칙에 대하여 내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아, 승인규칙이란 것이 곧 법을 말하는 거구나. 그 법에 내적 관점이 있다는 주장이구나. 이 얘기예요. 그 책의 다른 규칙들에 대한 효력 기준을 제고하는 궁극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승인규칙에 대하여는 다시 효력을 물을 수는 없고 과연 그것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그런 승인규칙을 가진 법체계가 없는 것보다 나은지 그것을 지지할 타산적 근거나 도덕적 의무가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딘가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관들이 그 규칙을 내적 관점에서 올바른 판결의 공적이고 공통된 기준으로 여겨야 하고요. 이는 법체계의 존재의 필수 조건이다. 통일적이고 계속적이지 않다면 법체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요. 법체계의 통일성과 객성은 법관들이 법적 효력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수용하는 데 달렸기 때문이다. 아주 길게 써 있고 제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풀 때 과연 이 모든 문장이 필요한 걸까요? 자, 선택지를 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어떤 사회에 소수의 채식주의자가 있다. 그러면 이 채식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채식을 해야 한다. 즉 육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거예요. 육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이것이 그 사회의 사회적 규칙입니까? 자, 앞서 말한 사회적 규칙은 자, 어떻습니까? 어떤 집단에서 구성원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1문단 마지막에서 사회 구성원 다수라고 말을 했어요. 명확히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회적 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가 아닌 다수여야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바로 주체의 변경, 주체 왜곡인 거죠. 이것을 다수라고 고쳤으면 자, 기억은 맞겠으나 소수니까 기억은 옳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지웁니다. 기억을 지우면 1번, 3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디귿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니은만 보면 정답은 도출되는 것이죠. 하지만 니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니은
법으로 음주를 금지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끊으세요? 끊어 읽어야 돼요. 이 국민이 법으로 음주를 금지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할 때 내적 관점이냐라는 거예요. 자, 내적 관점은 뭐였냐면요. 자, 이 1문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사회 구성원 다수는 그것을 행동의 기준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처음 나와 있던 그 두 번째 문장에서는 사회적 규칙은 어떤 집단에서, 이 말은 어떤 집단 내에서라는 말이죠. 어떤 집단에서 구성원 대부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법으로 음주를 금지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법으로 음주를 금지하지 않는 내용만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니은을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 자, 법으로 음주를 금지하지 않는에서 지 안을 빼버리면 돼요. 다시 읽어볼까요? 법으로 음주를 금지한 나라 국민이 법으로 음주를 금지하는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적 관점을 볼 수 있겠지만 금지하지 않는 나라가 금지하는 금지하지 않는 나라가 금지하는 나라를 얘기한다. 이것이 내적 관점이냐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거예요. 니은을 맞다고 본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니은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내적 관점의 속성이 구성원 다수라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그 집단 내에서의 반성적 비판적 태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의 왜곡이에요.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을 지우고 답은 2번 디귿이 되는 건데요. 자, 디귿 볼까요? 군주가 법을 제정한 나라 끊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법을 제정한 나라, 이 둘을 견주어 봤을 때 당연히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내적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승인 규칙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기역, 니은, 디귿을 한꺼번에 봤을 때 역시나 선지간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배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세 개의 선지 중에서 어떤 하나를 먼저 봤을 때 정확하게 독해를 하게 되면 나머지 선지를 볼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견주어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문제를 살펴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바로 지문형입니다. 제가 지문형의 대표적인 5문항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몇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기법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면 아마 새로운 다른 글을 볼 때에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